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집, 한 여자, 별거 중인 남편,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10대 남자친구. 모두가 한 지붕 아래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태롭고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합의였으며 금이 가고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한 소위 현대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없는 규칙과 들끓는 긴장감이라는 칼날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던 이 비범한 가정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산산조각이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압력솥이었고 매일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진과 마리화나, 그리고 기이하고 불운한 위저보드 세션이 뒤섞인 강력한 칵테일에 취한 숨막히는 새벽 시간. 그 위태로운 평화는 깨지는 것을 넘어 폭발할 것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자신의 침실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20번 가까이 찔린 채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동거를 계획한 여자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열풍 같던 온라인 로맨스는 잔인한 살인으로 끝났고 그 괴물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데이팅 앱에서 희망찬 스와이프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그토록 빨리 사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치달았을까요? 이것은 절대적인 유혈 사태로 끝난 삼각관계 이야기이며 질투, 부정, 그리고 현대의 사랑이 살인적인 분노로 변질될 수 있는 무서운 속도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한 가정이 도살장이 될 수 있었는지 풀기 시작하려면 워싱턴주 스포켄의 그 작은 집에서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얽히게 된 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각자 달랐던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극적인 서사로 합쳐졌습니다. 희생자는 25세의 앤서니 브라인스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앤서니는 진정으로 친절하고 지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전염성 강한 우렁찬 웃음소리로 그를 기억합니다. 그의 의붓아버지인 에릭 피터스는 나중에 앤서니의 죽음으로 세상은 진정으로 좋은 사람 한 명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여름, 앤서니는 고통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희망 속에 시작했던 헤일리 데이비스와의 결혼 생활은 1년도 채 안 되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이혼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진행 중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잔해에도 불구하고 앤서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절박하게, 그리고 아마도 순진하게 결혼 생활을 다시 봉합할 방법을 찾으려 했고 벼랑 끝에서 그녀를 되찾으려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깊이 뿌리 박힌 희망,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이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할 생활 환경에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그의 삶에 붙잡아 둘 희박한 가능성을 위해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그저 심오하고 가슴 아프게 비극적인 결정입니다. 이 얽히고 비극적인 거미줄의 바로 중심에는 헤일리 데이비스가 있었습니다. 2020년, 그녀는 결혼 생활의 붕괴에 직면하고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인생의 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앤서니와의 별거를 마무리하는 대신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새로운 관계를 찾으며 디지털 세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2020년 5월, 그녀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출신의 한 젊은 남성과 연결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즉각적이고 강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일리는 위험한 감정의 지형을 항해하려 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고 남편과 동거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비밀 로맨스를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검사인 마이클 졸스테드는 이 재앙이 펼쳐지는 데 있어 그녀의 역할에 대해 날카롭고 비판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그녀는 좋든 나쁘든 두 남자와 모두 잠자리를 갖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좌절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보지 못했거나 어쩌면 보기를 거부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 삼각관계의 세 번째 인물, 비극의 촉매제인 19세의 에디 마르티네즈로 이끕니다. 그는 헤일리와 데이팅 앱에서 연결될 당시 세크라멘토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단 한 달간 대화한 후 헤일리가 그를 스포켄으로 이사와서 자신과 함께 살자고 초대하면서 그들의 디지털 로맨스는 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20년 6월, 그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이스트 프린스턴 애비뉴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헤일리와 그녀의 남편 앤서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속임수의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에디는 앤서니가 헤일리의 전 남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녀가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하여 집을 공유하는 남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을 이 10대가 사랑, 충성, 분노, 질투가 모두 독성이 강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뒤섞인 화약고 같은 집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체자였고 그가 대체하려던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스포켄의 이스트 프린스턴 애비뉴 903번지에 있는 작은 집은 이 느리게 진행되는 비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2달 동안 앤서니 브라인스, 헤일리 데이비스, 에디 마르티네즈는 모두 함께 살았습니다. 무심한 관찰자에게는 이 기이한 실험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검사 자신도 그들이 초기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동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싸움이나 명백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함이 없다고 해서 평화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앤서니는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마지막 노력으로 이 새로운 현실을 수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데려온 젊은 남성과 적극적으로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태어난 전략이었습니다. 검사가 나중에 배심원단에게 설명했듯이 브라인스는 아내를 사랑했고 그랬기 때문에 마르티네즈와 친구가 되고 그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디 자신의 인정에 따르면 그들은 표면적으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정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긴장된 상호작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강요된 예의, 서로의 경쟁자 신분을 완전히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며 서로를 맴도는 두 남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얇은 우정의 거칠에 아래에서 분노와 질투의 폭풍이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역학관계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앤서니는 멋지고 이해심 많은 파트너 역할을 하는 남편이었고 그의 변호사는 나중에 그가 아내를 되찾기 위해 그 프로그램에 동조했다고 말할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량한 행동이 화해로 보상받기를 바라며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여자친구와 살지만 그녀의 남편의 그늘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19세의 에디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남편이 전 남편이라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존재는 피할 수 없고 끊임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헤일리는 두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모든 것을 가지려 했고 조용히 고조되는 위험한 질투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같은 거실에서 보낸 모든 함께하는 식사, 모든 어색한 저녁은 타이머가 한 번 더 클릭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앤서니는 에디가 도착하기 전에 옛 삶,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에디는 축제의 유령, 즉 여자친구의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부정과 희망적 사고의 기반 위에 세워진 이 위태롭고 폭발적인 합의는 결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뚜렷한 위험 신호는 극적인 싸움이 아니라 두 사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공유하는 세 사람의 조용하고 갈리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강요된 미소, 두 연적 사이에 거짓된 동료에 있었습니다. 앤서니의 이모인 세라 맥코나이 지모는 나중에 앤서니가 에디를 자신의 집에 받아들이고 품위 있게 대했지만 에디는 문자 그대로 그의 등을 찔렀다고 말하며 상황의 잔인한 아이러니를 포착했습니다. 앤서니의 친절함과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용납하려는 그의 의지는 그가 그토록 절실히 갈망했던 화해로 보상받지 못하고 궁극적이고 가장 잔인한 배신과 폭력 행위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무너져 내린 밤은 2020년 8월 12일이었고 8월 13일 일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긴장된 가정에서 다른 많은 밤들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 즉 앤서니, 헤일리, 에디는 함께 어울리며 진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성을 보여주기 위한 일상이었고 그들이 모두 상황에 괜찮다는 위태로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강요된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취기가 더해지면서 상황은 기이한 방향으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경 그들은 모임을 주 침실로 옮겼고 여전히 의아한 이유로 위저보드를 꺼냈습니다. 위저보드라니... 모든 가능한 활동 중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영혼을 불러내는 도구를 가지고 놀기로 한 결정은 이미 긴장된 환경에 소름 끼치고 극적인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에디의 변호사는 나중에 이 세부 사항을 포착하여 그 게임이 그에게 심대하고 불안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 자신도 당국에 게임을 한 후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이 게임이 어둡고 암시적인 에너지로 분위기를 충전시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기이한 위저보드 세션이 끝나갈 무렵 그날 밤은 또 다른 운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법정 증언에 따르면 세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성적 만남을 제안한 것은 헤일리였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일어난 일은 폭력의 폭발에 대한 직접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헤일리와 에디는 친밀해지기 시작했지만 겨우 19세였던 에디는 관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젊은 남성에게나 그것은 사적인 창피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디에게는 그 특정 방에서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편, 즉 그가 대체해야 할 바로 그 남자, 그의 라이벌로 보던 그 남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심오하고 공적인 굴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욕은 즉시 10배로 증폭되었습니다. 에디의 실패 후 헤일리는 그에게서 관심을 돌려 남편 앤서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와 앤서니는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에디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지위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라이벌이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절을 지켜보는 관객으로 전락했고 자신이 전국을 가로질러 이사 온 여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한계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불꽃이었습니다. 에디 마르티네즈가 경찰에 자백한 바에 따르면 그가 그들을 지켜보며 앉아있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형사들에게 그 느낌을 설명하며 내 안에 깊은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서는 또한 그가 앤서니 브라인스가 만남 도중 자신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불편함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모든 독성 요소들, 즉 그의 판단력을 무디게 한 알코올, 그의 암시성을 높인 섬뜩한 게임, 그의 성적 능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옆으로 밀쳐진 것에 대한 날것의 공적인 굴욕이 모두 에디의 마음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그가 2달 동안 억누르고 있었을 좌절감은 마침내 불타올라 배결의 살인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분노가 절정에 달해 명확하고 오싹한 결정으로 끓어오르자 에디 마르티네즈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을 나갔습니다. 헤일리와 앤서니가 여전히 함께 있으며 방금 방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집을 가로질러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곳 벽난로 선반 위에는 집에 있는 유일한 무기들인 장식용 칼 몇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접이식 다용도 칼을 골라 숨겼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를 단순한 우발적 범죄 이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간의 격분 속에서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거실까지 걸어가는 내내 무기를 고르는 순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동안 생각하고 재고하고 멈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걸음, 이 의도적인 행위는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검찰 주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 침실로 다시 들어갔을 때 장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헤일리는 그를 보고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과 앤서니가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함을 보이며 에디의 대답은 그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등이 돌려져 있었고 곧 자신에게 닥칠 폭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앤서니 브라인스의 등 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공격했습니다. 헤일리는 앤서니가 내 등 아파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의 혼란스러운 혼돈 속에서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에디가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끔찍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에디는 그저 앤서니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앤서니의 등을 칼로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앤서니는 침대에서 쓰러졌고 치명상을 입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는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앤서니 위에 서서 잔인하고 광란적인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를 바닥으로 밀쳤고 나중에 그의 변호사에게 냉담하게 말했듯이 그는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앤서니의 가슴, 복부, 심지어 얼굴까지 약 15번 더 찔렀습니다. 총체적으로 앤서니 브라인스는 약 20군데의 개별적인 자상을 입었으며 이 잔혹한 공격으로 그의 양쪽 폐, 간, 비장, 그리고 장이 관통되었습니다. 이것은 헤일리 데이비스에게 순수하고 완전한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젊은 남자, 그녀가 집으로 초대한 소년,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놀라운 순발력으로 그녀는 전화를 잡고 911에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도움을 외친 다음 에디가 그것을 보고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침대 밑으로 전화를 밀어넣었습니다. 앤서니 브라인스가 침실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에디 마르티네즈는 헤일리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광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헤일리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죽여버렸어. 우린 가야 해. 그는 그 순간 그녀를 설득하여 짐을 싸고 그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그의 심각하게 뒤틀린 논리 속에서 그는 단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넌 날 사랑한 적이 없었지? 라고 뻔뻔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질문이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남편을 난도질했습니다. 헤일리는 당연히 그와 함께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도망의 공범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닫자 에디의 태도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무심한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소지품을 집어들고 옷을 입고 집 밖으로 걸어나갔고 뒤에는 완전한 아수라장을 남겼습니다. 헤일리는 즉시 전화를 되찾아 911 교환원과 다시 통화하며 필사적으로 남편에게 응급처치를 하려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현장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앤서니가 벌거벗은 채 수많은 치명적인 상처에서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열렬히 노력했고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앤서니 브라인스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에디 마르티네즈에 대한 수색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K9 부대가 배치되어 집에서부터 그의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에디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남자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한 기민한 시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은 근처 골목으로 집결했고 그곳에서 신발과 반바지에 유죄를 입증하는 핏자국이 있는 마르티네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싸움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형사 사무실로 돌아와서 사건은 충격적이고 불안할 정도로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한 형사는 에디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의 첫 반응은 부인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죽었어요? 라는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형사는 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알렸지만 에디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변호사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백했습니다. 녹음된 인터뷰에서 그는 술과 섬뜩한 위저보드 세션부터 성적 만남 중의 발기부전과 그에 따른 굴욕감에 이르기까지 그날 밤의 모든 추잡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내면에 쌓인 깊은 분노가 칼을 잡고 앤서니 브라인스를 죽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여자친구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침실 바로 그곳에서 계획살인이 시작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백을 마무리하며 그는 말을 마친 후 헤일리에게 편지를 써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쓴 쪽지는 그의 죄를 서면으로 확인시켜주는 한심하고 자기 연민적인 사과문이었습니다. 그 일부는 이렇습니다. 자기야, 한동안 못 볼 거야. 내가 망쳤어. 내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그의 인생을 끝내고 네 인생을 망쳤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니. 그 진술에 엄청난 자기애가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2023년 4월, 이제 22세가 된 에드워드 마르티네즈는 앤서니 브라인스 살해 혐의로 재판에 섰습니다. 부검사장 마이클 졸스테드가 이끄는 검찰은 계획적인 1급 살인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건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초석은 마르티네즈 자신의 상세한 자백이었습니다. 졸스테드는 배심원단에게 계획적 살인의 요소가 몇 주간의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디가 처음 칼을 가져올 생각을 했을 때 계획이 시작되었고 거실 벽난로 선반으로 의도적으로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확고해졌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졸스테드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 그리고 치명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말입니다. 변호사 크리스 버그비가 이끄는 변호인단은 매우 다른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범행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19세였던 마르티네즈가 헤일리와 앤서니에 의해 조종당하고 감정적인 한계점까지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버그비는 흉기 난동이 계산된 살인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분노의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버그비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마리화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긴장된 위저보드 게임의 불안정한 혼합물을 완화 요인으로 지적하며 배심원단에게 그의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되 계획살인보다는 낮은 혐의로 책임을 묻도록 요청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숙고 끝에 그들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1급 계획 살인 유죄. 2023년 7월 그의 선고 공판에서 앤서니의 가족이 피해자 영향 진술을 하면서 비극의 완전하고 파괴적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법정에서 나온 말들은 완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앤서니와 생일이 같은 그의 남동생 크리스토퍼 워커는 그 공유된 날에서 기쁨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는 그냥 제 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제 오토바이 타는 형제였고, 제 영웅이었고, 제 라이드오어 다이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남자를 보며 법원의 에디 마르티네즈가 단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감정은 한 남자의 폭력적인 선택이 미치는 광범위한 파괴에 대한 증거로서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판사는 누군가를 20번 찌른 것은 이해를 넘어선다고 언급하며 에드워드 마르티네즈에게 살인 혐의로 25년, 치명적인 무기 사용에 대한 2년의 가중처벌을 더해 총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나중에 자신의 자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었고 검찰이 계획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11일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고 27년형은 확정되어 이 비극의 법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앤서니 브라인스, 헤일리 데이비스, 그리고 에디 마르티네즈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로맨스가 얼마나 빨리 원시적인 질투와 분노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연결로 시작된 상황이 어떻게 현실 세계의 파멸로 끝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어둡고 뒤틀린 이야기입니다. 한 생명이 사라진 것은 위저보드에서 소환된 영혼 때문이 아니라 거짓과 희망적 사고 위에 세워진 집에서 골마 터지도록 방치된 분노, 부정, 불안감이라는 바로 그 인간적인 악마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웠던 25세의 청년 앤서니 브라인스는 죽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죄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되찾을 희미한 희망을 위해 불가능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견디려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의붓아버지 에릭 피터슨이 법정에서 아들의 살인자에게 직접 말했을 때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에디, 당신은 세상에서 앤서니를 빼앗아갔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사 왔다고 생각했던 10대 에디 마르티네즈는 이제 하룻밤의 분노로 영원히 규정된 채 인생의 황금기를
교도소 감방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헤일리 데이비스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하며 자신이 집으로 초대한 남자가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지켜본 그날 밤에 영원히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에디 자신이 한심한 쪽지에서 썼듯이 그는 자신의 인생만 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폭력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무섭도록 얇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당신의 집과 인생을 여는 것이 때로는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